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황당한 일을 당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저희가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제브리핑이 처음 시작했을 즈음에 그때부터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지인분이신데 그분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날은 저희가 선약이 있어서 바로 가지는 못했고 그 다음날 장례식장에 가기로 하고 일단 조화를 먼저 보내보자. 그래서 포털에서 이름을 검색을 해서 꽃배달을 바로 빨리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마침 또 네이버페이 연결이 되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컴퓨터로 메시지 보내는 사람, 기타 등등 이런 걸 다 적을 수가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작업을 웹상에서 다 끝낸 다음에 그쪽에서 문자가 나왔어요. 문자를 띡 눌러봤더니 저희 이름이 적힌 그 조화가 잘 배달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증샷이 왔었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사진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배달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저희가 그 장례식장을 직접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저희가 너무나 놀랐잖아요. 그렇죠. 조문을 하러 갔는데 세상에 저희 꽃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희는 이거 참 물어보기가 참 뭐하잖아요. 상주는 지금 당장의 슬픔 때문에 경황이 없을 텐데 저희 꽃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참 뭐하잖아요. 그렇죠. 간혹 꽃이 너무 많이 와서 치워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상주를 잠깐 불러서 실은 이렇게 됐는데 안 보인다. 혹시 받으셨냐? 네. 그랬더니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꽃집에 문의를 해봤죠. 근데 꽃집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배달을 했고요. 담당 배달 기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그 꽃 사진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이 꽃 사진을요 장례식장에 배달된 다음에 다 마친 다음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요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면서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그 대목에서도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게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게 포토샵으로 작업을 한 결과물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진도 좀 이상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당연히 배송이 끝난 다음에 인증사진을 찍는 게 정상 아니냐 했더니만 그 업체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요. 장례식장에서 그런 사진 찍으면 상주들이 싫어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실은요 박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작년에 상을 당했었거든요. 저희한테도 조화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조화가 배달됐었을 때 사진 찍는 모습 봤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렇다고 사진 왜 찍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주들이.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이 나올 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뭔가를 확실히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했더니만 아니라고 요즘은 다들 출발하기 전에 찍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건 다 좋다. 우리 조화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결론은 그쪽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장례식장에 있었던 오늘 오전에 탈상을 했던 집에 잘못 배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거기 상주 이름도 적게 돼 있는데 그 기사님 말로는 그 상주분에게 직접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 이거 조화 얼마 된다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시느냐. 이것도 기쁜 일도 아니고 슬픈 일 앞둔 사람들한테 이렇게 속이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다시 배송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나중에 다시 그 장례식장에서 인증샷을 다시 보내오셨더라고. 바로 이 장례식장 모습을 보이게. 네. 근데 그 사진은 매우 선명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날에 저희한테 보냈던 인증샷이 제가 포토샵으로 의심이 간다고 말씀을 드린 게 화질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진짜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화에는 이렇게 띠를 둘러서 보낸 분 그리고 보낸 곳의 회사명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만 제가 봤을 때는 포토샵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장례식장에 요즘 바쁘셔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화 보내시는데 이거 보통 가서 확인들 안 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노리고 이렇게 꽃집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우, 이 슬픈 일 앞둔 사람들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저는 더 끔찍했던 게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몇몇 분들이 꽃과 함께 조의금이라고 그러나요? 조의금을 같이 부탁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린 배달했는데? 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꽃과 함께 돈도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렇게 상을 당하신 분이 계셔서 조화 보내실 때는 그 인증샷 사진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저희처럼 출발 전에 찍었다고 해놓고선 제대로 배송 안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처럼 황당한 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그냥 현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마주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저희 점심 먹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이 얘기 한참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제드래곤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드래곤이 어제 징역 12년을 구형당했잖아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왜 이렇게 형량이 높은 거냐? 언론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드래곤에게 이렇게 중형이 구형된 것은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요, 뇌물 공여거든요. 근데 뇌물 공여에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뇌물 수수와 비교해서 이거 껌값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재용 같은 사람한테는 2천만 원이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뇌물 수수는요, 금액에 따라 형법이 대신 특정가중처벌법, 특가법이라고 하죠. 이 의율에 가중처벌되지만요, 공여자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징역형이 낮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법정형이 가장 높은 제목이 재산 국외 도피래요.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중에 이 도피액이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된 경우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선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2년 구형이 이번에 가능했다는 얘기인 거죠.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 이거는 굉장히 큰 벌인데 이 검찰 쪽에서는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이런 걸 확보한 모양이죠?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그 얘기를 지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없다. 그래서 구형량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일부 매체에서는 벌써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형은 높게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제드래곤이 풀려날 것이다. 이런 군부를 벌써 지피고 있더라고요. 특히 자유한국당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앞으로 정부와 사회에 공헌하려는 대기업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인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이번 구형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부나 사회에 공헌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혐의는 인정된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드래곤이니까 삼성이니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박근혜도 형량이 낮아지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삼성모로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망명 신청하라는 꼴이다. 이런 비난도 하더라고요.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절대 본사 이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구형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의 논리에서 보더라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 대표 위법 저지른 건 지네들도 인정하잖아. 그러면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처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처벌을 받으니까 글로벌에 맞춰서 글로벌 기준에 맞게 주가도 올라갔잖아. 삼성이 더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재용이가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글로벌 스탠다드 이거는
법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해외 소비자들도 한국이 그래도 이제 선진국이 되려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삼성 제품도 계속 믿고 사고. 그렇죠. 게다가 아까 박 PD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요. 삼성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못 떠납니다. 왜냐면요. 삼성이 애국심이 투철해서 이재용이 애국심이 너무나 넘쳐나서 못 떠난다? 이게 아니라요.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란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온갖 특혜. 이 특혜를 뿌리치고 삼성이 떠난다고요? 한번 떠나라고 해보세요. 절대 못 떠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만약 지금 당장 간다. 그러면 제 드래곤은 교도소에서 못 나오게 되고요. 벌금 내느라고 아마 삼성전자 자본금 다 까먹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튼요. 박영수 특검의 이번 구형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예전에 재벌 총수들은 징역 7년 이하를 구형하고요. 실제로 나중에 판결받는 것은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마나한 판결 받았었거든요. 이러면 감옥에 안 가잖아요. 집행유예가 5년이니까. 아니, 재벌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조윤선이도 이런 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서요. 12년 구형된 것은요. 집행유예를 이런 식으로 길게 하기는 힘들다고 보통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 부회장이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졌어일까요? 우리나라 경제단체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뭐냐면요. 지난 2월에 제 드래곤이 구속됐을 때 얘네들이 성명낸 거 들어보세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대한민국 망한다 뭐 이런 식의 험담을 쏟아냈었거든요. 구속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요. 아무 얘기가 없어.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닫고 있어요. 왜 입을 닫고 있을까?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지금 제 드래곤도 그렇고 최태원도 그렇고 이 양반들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기업의 주가가 막 올라가.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에게 말이 얼마나 비싼지를 똑똑히 알려준 제 드래곤에게 징역 12년 이게 뭐 많다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이것도 부족하다.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나는 바보야 이렇게 외쳐가지고 처벌을 면했던 조윤선 건처럼요. 또다시 이 부회장에게 동정을 베풀거나 면죄부를 주는 일 절대 재판부에서 하지 않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관전 포인트가 제 드래곤의 변호인단 난다 긴다 하는 놈들이 다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얼마나 이 형량을 낮출 것인지 저는 이게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낮추더라도요. 실형 사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게 아닌가. 왜냐면요. 12년을 구형했는데도 이번에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요. 앞으로는 이런 뇌물죄 누가 처벌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대한민국에선 처벌받기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우리나라 최고의 법무법인들이 다 지금 둘러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그러면 이들 법무법인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재벌에 기생하는 법무법인들도 싹 사라져야죠. 그들도 적폐 아닙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편의점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구당 점포 수가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많다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작년 말 기준 국내 편의점 수는 34,376개. 우리나라 인구가 5,125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요. 인구 1,491명당 한 곳꼴로 편의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아니 그러면 1,500명당 한 곳인데 1,500명이 매일같이 편의점을 한 번씩 가나요? 자주 가지 않나요? 저는 편의점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은데. 네. 껌도 사야 되고 특히 담배 피는 분들이 거의 매일 가죠. 아 그래요? 네, 편의점에서 담배 사는 게 가장 편하니까. 그러면 일본은 얼마냐? 인구 2,226명당 한 곳이라고 해요. 일본보다 인구 대비 점포 수가 약 1.5배가 많다는 거죠. 와하. 3월 말 기준 일본의 편의점 수가 약 56,160개고 인구가 1억 2,500여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들어온 게 일본보다 훨씬 늦잖아요. 그렇죠. 세븐일레븐이 원조라고 해요. 1989년 5월 서울 방이동에 1호점을 선보이면서 편의점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1인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나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곳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편의점 업계라는 거죠. 그렇군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이런 빅5 편의점의 올해 1-7월 신규 출점 수는 3,088개인데 이미 3,000개를 넘어섰어요. 와하. 1년 만에 7월 말 현재 점포 수는 CU가 가장 많네요. 11,949개. 그 다음이 GS25로 11,911개. 세븐일레븐이 8,944개. 미니스톱이 2,400개. 이마트가 2,247개네요.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편의점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 점포들이 제대로 운영될지 이게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영업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발표한 GS 리테일의 2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요. 작년 동기 대비 22%가 감소했어요. 금액으로 치면 531억 원이고요. 편의점 사업부만 보면 신규 점포가 증가하면서 판매 관리비가 상승해서 영업이익률이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최근에는 이 근접 출점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이 상당히 SNS에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부산 송도 지역만 봐도 이미 GS25 편의점이 점을 해 있는데 세븐일레븐이 새로 문을 열려다가 상도동 논란에 휩싸여서 결국 본사에서 폐점을 결정한 사건도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요. 사진을 보니까 편의점이 위아래로 딱 붙어 있어. 그렇죠. 1, 2층에 나란히 있었죠. 이야, 진짜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를 더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이익이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해지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요즘 이렇게 편의점 점주분들이 종종 인터뷰에 등장을 하시거든요. 월 얼마 가져가냐? 그러면은 인건비 빼니까 150만 원 남더라. 이런 기사가 기억이 남네요. 그러네요. 아니 진짜 이게 편의점 왕국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 이게 참 걱정이 돼요. 편의점 지옥이죠.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지옥일 것 같아요. 오늘 중앙일보가 좀 황당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나라 6대 도시 버스 회사의 누적 적자가 너무나 많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네. 여기까지 황당하지 않죠? 근데 왜 누적 적자가 많으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요. 버스 업체에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노선 변경이나 징차 등에 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버스 준공영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요 2004년 7월 서울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서울을 포함해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6대 도시에서 다 시행하고 있대요. 중앙일보가 전한 바에 따르면요 서울의 경우에요 버스 운영비는 시가 표준 운송 원가를 기준으로 업체별 버스 대수 등을 정산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스 운송 원가는요 인건비, 재료비, 정비비, 보험비, 이윤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대요. 따라서 2004년에는요 하루 한 대당 44만 1671원, 지난해에는 68만 4422원 이렇게 됐다고 해요. 이 중에 약 83%를 버스 회사로부터 거둔 운송 충당금으로 충당해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17%는 시가 버스 회사에 보존을 해준 거죠. 뭘로 보존해 줬겠어요? 세금으로 보존해 줬다는 거 합니다. 네. 따라서 지난해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게 보존해준 세금이요 2,771억 원, 부산은 1,270억 원 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6개 도시 다 합치니까요 버스 회사에 보존해준 세금이 6,569억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2004년에서 2016년까지 서울 버스 회사의 누적 적자는요 2조 8천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2004년 이후 13년간 서울 등 6대 도시 전체 누적 적자 보전 규모도요 5조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렇게 적자를 보전받다 보니까 버스 회사들은 경영 개선에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니까 누적 적자가 점점 쌓이지 않느냐. 게다가 한 버스 회사의 경우 지난해 적자가 130억 원이나 되는데도 대표의 연봉이 2억 원을 넘는다. 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대구시에서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4명에게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노조 간부가 경찰에 입건된 사건도 있었다. 따라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시민의 돈으로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존해주는 정도가 과해서 방망경영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과연 버스 중공영제 때문일까요? 버스 회사의 비리와 방망 경영, 아니 이게 버스 중공영제 전에는 없었나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버스 회사 사장님이 온갖 살인 사건을 사주하고 청부하고 이런 내용의 영화가 꽤 있지 않았어요? 영화도 있었고 예. 실제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중앙일보가 지적한 거 방망 경영 또 여러 가지 비리 이거는 찾아내서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망 경영이나 비리가 버스 중공영제 때문이다?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버스 준 공영제 자체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사람이 많이 타는 노선만 다니려고 할 거 아니야, 버스 회사들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예전에 버스들 보세요. 엄청나게 난폭 운전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시에서 보존을 안 해주니까 버스 회사들은 이익을 내야 되니까 무조건 시간 지키라 했었는데 이 버스 중공영제 때문에 운전기사님들이 그렇게 난폭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의 운행 시간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치면 될 텐데 왜 버스 중공영제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지 중앙일보의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징병제도 반대해야지. 훈련소 가서 귀한 아들들이 가끔씩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 그럼 징병제도 반대해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한 네티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창 못 담그냐.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다. 기자야 정신 차리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적자가 이렇게 심하니 버스를 아예 없애고 시민들이 다 자동차 끌고 다니자는 이야기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논산 훈련소를 잘 세팅을 해서 훈련병들이 안 다치게 하면 되는 거지. 징병제를 없앨 필요까지는 없겠죠. 마무리로는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자다가 중간에 차 죽게. 더워서. 네, 더워서요. 그런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잠은 못 자는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 보통 잠을 못 자게 되면 살도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현재 자신의 체중을 만인들에게 공개를 해야 돼. 공개는 안 하려요. 그래야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거는 참아 못하겠어. 아무튼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보통 알고 있는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뭐냐면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요. 살이 찔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보통 잠을 못 자면 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반대란 얘기인 거죠. 이거는요. 영국 리즈 대학 의대 로라 하디 분자역학 연구팀이 성인 남녀 16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었느냐. 수면 시간, 체질량 지수, 허리 둘레, 식습관 이런 걸 조사해서요.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갑상선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 드렸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이 하루 평균 5.9시간인 사람인 경우에는요. 8.4시간인 사람에 비해 허리 둘레가 4cm나 더 두껍대요. 또 BMI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 이 체질량 지수도요. 1.5가 더 높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허리 둘레가 두꺼운가?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하루 수면 시간이 1시간 추가될 때마다 허리 둘레가요. 0.8cm가 짧아진대요. 그리고 BMI는요. 0.5가 낮아진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요. 단순히 수면과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만 따진 게 아니라요. 성별, 연령,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흡연, 다른 변수까지 다 고려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인 경우에는요. 표준인 사람에 비해 혈당과 염증 지표가 높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수치도 낮게 나타난다고 해요. 또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인 경우에는요. 수면 중 칼로리를 덜 소모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잠을 자는 행위 자체가 자동차로 치면은 정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정비받는 시간이 아무래도 짧으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 한다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게 살이 더 찌고 있더라고. 이 연구 결과가 맞는 것 같아. 제가 살이 찌는 이유가 여기서 밝혀졌어요. 저는 잘 자는데도 찌던데요? 그런가요? 아무튼 식습관을 조절하고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 본인의 수면 습관부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창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한 말 중에 틀린 것도 있네. 잠만 자니까 이렇게 디룩디룩 살찌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섹션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박 PD가 준비하셨죠? 얼마 전에 제가 대형 서점을 갔었는데 거기서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외계인이 있었나요? LP 레코드판 그거를 발견했거든요. 아니 요즘 LP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게 뭐야 그러더라고. 외계인 같이 보더라고요. 퀸, 메탈리카. 이 PD님도 좋아했었죠. 그렇죠. 퀸은 최고였죠. 예. 그러니까 아재라는 게 여기서도 다시 인증이 되는데 이렇게 아재들이 좋아했던 아티스트들의 앨범이 제법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전시만 해놓은 게 아니라 팔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하. 그러니까 한두 장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아예 전용 매대가 따로 있고요. 여러 가수들의 앨범들이 진열이 돼 있어요. 와, 거기 어디예요? 저도 한번 가보게. 예, 제가 갔던 곳은 영풍문고였어요. 영풍문고? 네. LP판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듣긴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놀랐던 부분이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요? 예, 저도 이제 퀸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신기하잖아요. 이게 거의 진짜 20-30년 만에 본 레코드판이었는데 얼마인가 하고 이렇게 앞뒤로 슉슉 보니까 가격표가 무려 5만 원대. 한 장에 5만 원이라고요? 네. 레코드판 보다 보관, 음질, 휴대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게 CD 아닙니까? 그렇죠. CD 가격의 2배에서 3배예요. 아니 그렇죠. 거기다가 요즘은 mp3나 플랫 파일로 그냥 듣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 한 10배도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거죠.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팔릴까? 네, 그랬더니 잘 팔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잘 팔린다고요? 네, 주문하는 족족 바로 팔리니까 레코드판을 만드는 곳에서도 가격을 더 받는 거 아닐까요? 와하.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레코드판이 잘 팔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니 일부 매니아층에서만 이거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잘 팔린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서점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마니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오늘은 이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펴낸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을 좀 자랑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랑을 한다는 건 박 PD가 쓴 책인가요? 아니죠. 제가 쓴 책 아니고요. 아니 근데 뭐 자랑까지 해요. 네, 근데 책이 너무 괜찮아서. 어허. 이 데이비드 섹스라는 분인데 이름이 아주 재밌으시네요. 네, 뭐 이 미국 분인 것 같아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미 이 책을 구해서 읽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하.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제가 감동적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책은 무거웠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책의 두께감 때문에 책의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그건 킨들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클라우드에 주석을 붙일 수는 없지만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고 귀퉁이를 접을 수 있다. 잘못해서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건드리는 바람에 읽던 부분을 놓칠 일도 없다. 글자를 확대하거나 화면 등을 켤 수는 없지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도 책을 읽을 수 있다. 일주일 이상 여행을 갈 때만 킨들을 쓴다. 나머지 시간에는 킨들을 서랍에 넣어둔다.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로. 아하.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실은 이 이북 단말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책 구매할 때만 써요. 네. 왜냐하면 책 구매할 때 이걸로 하면 좀 할인되는 게 있거든요. 아하. 저는 이 예스24에서 팔고 있는 크레마, 그거랑 리디북스에서 팔고 있는 페이퍼 둘 다 있거든요. 오호. 근데 이 저자의 말처럼 둘 다 지금 어디 처박혀가지고 방전이 돼 있어. 아니 그러면 페이퍼는 저 주세요. 그럴까요? 네, 쓰지도 않으면서. 책의 저자 데이비드 섹스가 종이책의 장점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매우 공감이 가시죠? 그러니까요. 레코드판, 종이, 필름, 보드게임으로 시작해서 낮에는 코딩하고 저녁에는 수제 맥주에 열광하는 실리콘밸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책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인쇄물 부분이었어요. 오호. 저희가 종이신문 기자 출신이란 점도 있지만 잡지, 광고, 다양한
디지털 수단이 맹위를 떨쳐온 분야가 바로 인쇄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처음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잡지, 신문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근데 저자는 현재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점이나 호텔, 기차에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우리 회사가 만든 잡지를 읽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눈에 바로 띄겠죠? 제품을 현실 세계에 내놓으면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즉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보는 잡지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잡지인지 알 수도 없고 뭘 보든 간에 눈길도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잡지를 보는 사람이 관종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잡지라는 물건이 종이라는 형태에서 발현되면서 다양한 파급 효과를 낳는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종이 잡지는 생명력이 깁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불에 타지 않는 이상 수십 년을 버틸 수 있고 우리 가족은 물론 친구, 이웃집 사람들이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서야 말할 수 있지만 중학생 시절 이발소에서 아저씨들이 보던 썬데이 서울 이런 거 아주 가슴 뭉클하잖아요. 이런 성인 잡지를 몰래 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넘겨봐서 이 종이가 거의 헤어졌더라고. 그런 거 많았어요. 네. 특히 이 특정 부위가 그냥 아주 그냥 구멍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 그렇죠. 분명한 건 디지털 잡지는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나눠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디지털 잡지도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공유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연예인 이혼과 같은 유명인의 신변 잡기가 아닌 이상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잡지를 보는 또 다른 이유가 광고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옷 이렇게 트렌디한 제품들은요. 종이 잡지에서만 특유의 멋과 감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트렌디한 잡지를 보면요. 자동차 광고나 화장품 광고 그 광고가 실려있는 종이는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질 듯한 그 반들반들한 종이로 돼 있는 거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 패션 관련된 그런 광고도 엄청 멋있잖아요. 네. 그거는 광고주들이 원해서 그런 종이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독자들은 제품이나 브랜드 선호도와 관계없이 해당 광고를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이거 뭐지? 모델의 외모, 분위기도 평가하기도 하고요. 특히 내가 산 잡지와 이 안에 있는 광고는 궁합이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지명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일단 내가 몰랐던 제품이더라도 호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디지털 잡지는 어떤가요? 광고가 대부분 알고리즘에 의해서 배치가 됩니다. 개인 성향에 따른 알고리즘이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제품, 자동차, 책 관련 상품이 주구장창 뜰 겁니다. 그러겠죠. 반면에 디지털 잡지사의 성향에 따른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은 성인 광고, 숙박업체, 대부업체 이런 일반적인 매체에서는 광고를 하기 어려운 업종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근데 양쪽 다 지루하거나 아예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하자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잡지 볼 때 그 옆에 뜨는 광고 그 X표 지우는 게 너무나 짜증나. 더 짜증나는 거는요. 요즘은 X를 눌러도 그게 그냥 팝업이 팍 켜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X를 누르나 안 누르나 결과는 똑같은 거.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 광고는 물론이고 그 잡지사 정말 다시는 안 가게 되죠. 그렇죠. 무엇보다 디지털 광고는요. 사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장애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클릭을 해서 전부 닫거나 요즘은 진화를 해서 애드 블로킹 소프트웨어로 한꺼번에 차단을 해버리죠. 이거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광고주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을 그냥 날리는 거죠. 종이 잡지에 설사 자신이 싫어하는 광고가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만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이 반대죠. 자신이 좋아하는 광고가 나오면 그걸 스크랩해서 모으죠. 네. 싫어하는 제품이 나와도 그냥 냅두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게 되고 종이 잡지를 보는 사람들은 잡지에 대한 로열티가 매우 강합니다. 독자의 90%가요.
광고를 보고요. 이 가운데 무려 70%가 물건을 사거나 그 매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오호. 하지만 디지털의 경우 이 수치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낮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브랜드를 구축하기는 어렵다. 클릭이나 터치 한 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보통 디지털 광고에 대한 찬사만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바로 샤넬입니다. 샤넬과 같은 고가의 명품 브랜드들은요, 언제부턴가 인쇄 광고비를 크게 늘리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죠? 그러네요. 잘 디자인한 온라인 광고조차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스크린에서는 샤넬 광고가, 즉 샤넬 제품이 저렴하게 보인다는 거야. 아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잡지나 종이 신문에 광고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요, 이들 업계에서는 인쇄 매체는 럭셔리 아이템이다, 이렇게 다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종이가 터무니없는 낭비다 이렇게 떠든다는 것은 그만큼 종이가 럭셔리해졌다는 뜻이다. 마치 가죽처럼. 이참에 샤넬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오디오 광고에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저만의 착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만의 착각이겠죠. 네. 아유, 벤틀리 광고가 들어오면 좋겠어. 종이 잡지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잡지를 끝까지 읽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입니다. 잡지는 시작, 중간, 끝이 있죠. 독자는 끝부분에 도달을 하면요,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아하. 잡지를 다 읽고 나면 왠지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느낌이 좋아서 잡지를 구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겠죠. 내가 뭔가를 해냈어. 이 해냈다는 그거 하나. 이게 아주 굉장한 매력이라는 거죠. 하지만 디지털 잡지는 스크롤을 하면 할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죠. 기사의 수가 끝이 없어. 어허. 42.195km를 달리는 힘든 일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러너스 하이라는 만족감에 중독된 게 원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 러너스 하이가요, 30분 정도 뛰었을 때 우리 몸에서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어허. 근데 이 물질이 마약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달리기를 할 때 나오는 베타 엔돌핀이 일반 진통제 효과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라톤을 해서 30분에서 1시간만 뛰어도 나는 그 어떤 마약쟁이보다 행복해. 어허. 근데 이거는 자연 마약이야. 심지어 예. 잡아가지도 않아. 그렇죠. 돈도 안 들어. 얼마나 좋아. 아니 저희 경불진 애청자분들 중에서도요, 이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요, 저희 방송 듣다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 왜요? 막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아, 왜긴요. 달리기 하면서 들어서? 아이, 그게 아니라 박 PD의 아재 개그를 듣다 보면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몰랐던 거 알아간다는 그런 성취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약 중독보다 더 심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러너스 하이처럼 경불진 하이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재 개그스 하이네. 근데 뭐 이 얘기를 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라. 근데 제가 하는 아재 개그는 명과 암이 너무 뚜렷해요. 웃기는 분들은 너무 웃기다고 그러는데 썰렁하다는 분은 에어컨이 필요 없다. 그것도 좋은 거죠. 네. 지금같이 열대야가 있는 밤에 그 썰렁한 개그 들으면 에어컨이 필요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태양광 안 해도 전기료를 아낄 수가 있다. 어허, 좋네요. 네. 자, 그리고요, 심리적인 요소 중에는 사회적 상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스트다, 이걸 우리가 누군가가 들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될까요? 뭔가 좀 배운 사람인데? 그쵸?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구나, 지적 호기심이 박 PD처럼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이패드로 이코노미스트를 본다고 할 때 게임을 하는지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보통은 우리가 아이패드로 영화, 드라마, 스포츠 생중계, 이렇게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놀라운 건요. 나이 드신 독자들은 디지털 구독을 늘리고 있대요. 근데 2030 젊은 독자들은 반대로 인쇄 잡지 소비를 더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종이 잡지의 가장 큰 장점은 뜻밖의 발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종이 잡지는 보통 순서대로 넘겨가면서 보잖아요. 그렇죠. 이때 디지털 잡지에서는 접하지 못했을 이야기나 기사, 그리고 이미지, 아이디어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만남은 매우 재미있으면서 소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디지털 잡지를 볼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관심이 있는 기사만 클릭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종이 잡지나 종이 신문을 봤을 때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분야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견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한 제목이라도 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잡스가 말했듯이 이렇게 내가 모르는 분야의 뭔가를 알게 되면은 내가 아는 부분과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스도 아이패드를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으로 자신의 그런 잡다한 인문학 지식을 꼽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나는 연결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종이로 된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은 그렇게 인문학 식견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융합형 인간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내게 책을 읽어주시고 잡지에 정기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집을 다양한 인쇄물로 가득 채우시면서 내 인생의 자양분을 마련해 주셨다. 매일 밤 딸아이가 책꽂이로 달려가서 자기 전에 읽을 책을 골라올 때마다 딸에게서도 인쇄물에 대한 애정을 발견하고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는다. 어허. 이게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저자의 심정이에요. 그렇군요. 저도 이 이야기에 100% 공감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은 책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한 70%밖에 공감이 안 돼요. 아빠가 그 앞에서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저는 책을 많이 보는데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는 책만 봐. 우리랑 놀지도 않고. 근데 놀아주고 책을 보는데. 아니, 책 보는 게 노는 거라고 잘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그래도 우리 아들은요,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여름방학 때 삼국지 5권을 다 읽었어요. 어린이 삼국지. 제가 그거 읽으라고 권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다 읽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좋은 거 하나 사주기로 했죠.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아들이 책을 많이 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입시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야. 왜 부자들이 명문대에 더 많이 가는 걸까? 항상 싸우던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또 수시와 정시 찬반 논쟁은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입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입시 현실 고발 웹툰 입시 유감 봤어? 입시에 대한 답답함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만화야. 현실 고발뿐 아니라 중하위권 입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중하위권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헌정 만화이기도 해. 입시 유감? 유료 웹툰이야? 아니, 입시 유감은 무료 웹툰이야. 대중들이 입시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입시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만들었대. 검색창에 입시 유감을 쳐봐. 입시 현실 고발 웹툰 입시 유감. 아날로그의 반격을 읽으면서 모든 오래된 것이 머지않아 새로운 것으로 탄생할 것이다. 이게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인기 소설가인 스티븐 킹의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경불진을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저희 입장에서는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적절한 하모니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라디오 느낌이 강한 팟캐스트이지만 유통 방식은 아이튠즈와 비슷한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죠. 첨단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이 항상 정답인 것도 아니고 아날로그 특유의 감성이 모든 분야에서 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자주 나왔던 오렌지색 공중전화, 이거를 지금 다시 대거 도입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박물관에서 봐야죠. 네, 말을 해놓고 보니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이상적인 결합이 팟캐스트네요. 그러네요. 애청자 여러분도 각자의 영역에서 이런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오늘 방송을 듣고 아주 기뻐하실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누구요? 누군가 하면 저희 게스트 중에 동아 비즈니스 리뷰의 김남국 편집장. 네. 이분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DBR. 그렇죠. DBR뿐만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 잡지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매달 한 차례씩 나오셔서 그 잡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희 방송 듣고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내년도 뭐 정기 구독권 좀 주세요.